자, 이번엔 온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도들은 표준온도, 상온, 실온, 찬곳 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온도 하면 아까 스탠다드 상태 해서 0도씨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 보통 상온에서 하게 되면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예요. 그래서 25도씨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물의 비열 같은 경우는 14.5도씨에서 15.5도씨까지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량 해서 15도씨가 기준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걸 뭐 기억해야 돼까지는 저는 강조 안 해요. 그다음에 실온이나 하면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0도씨에서 35도씨까지다라고 기억하셔도 되는데, 공정시험법에서는 1도에서 35도씨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정시험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법규와 공정시험법이에요. 그래서 온도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되겠고, 찬곳이라고 하면 15도씨 이하, 상온이 15도씨잖아요. 상온이 15도씨인데 15도씨에서 0도씨, 찬곳은 바로 15도씨 이하가 찬곳이다 라고 하며, 물의 온도를 표현함에 있었을 때 온도를 표현하지 않고 냉수 하면 15도씨 이하, 아까 찬곳, 그러니까 똑같이 찬곳이고, 그 다음에 온수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 35도씨가 아니라 60에서 70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끓는 물이 열수예요. 근데 열수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표현된 적이 없어요. 단지 100도씨라고 또는 뭐 온수라고 하더라도 뭐 몇 도씨라고, 온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도를 규정을 지어주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기억을 할 것은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규정에 있는 것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에 이 다음에 개정할 때 넣어주세요라고 했던 것에 교정 작업에 있던 게 이번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그냥 좀 부지런하게 미리 넣었으면은 이번에 시험 볼 때 2021년도 시험 볼 때 참 도움이 됐을 건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기본인 걸 지어서 사실은 뺐었어요. 그래서 섭씨온도, 화씨온도, 그리고 절대온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섭씨 온도를 쓰고 있죠. 섭씨 온도 셀시우스 온도라 그래서 우리가 물의 온도를 어는 점에서 녹는 점을 0도씨, 그리고 끓는 점을 100도씨, 우리가 100등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든 점수든 뭐든 100분율로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100등분 해서 정한 것이 이제 셀시우스 온도로서 섭씨 온도가 되는데, 이게 이거보다 훨씬 그 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온도의 개념이 바로 화씨 온도입니다. 파렌하이트. 그래서 F라고 쓰게 되는데,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어는 온도를 32도 F, 그리고 끓는 것을 212 해서 그 단계를 180등분 했어요. 180등분해서 나타낸 것이고,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요번에 이례적으로 온도에 대한 서로 계산하는,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산하는 것은 사실 요거 기억해야 되냐 하면, 사실 저는 공식을 잘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기억하거든요. 자, 그럼 화씨온도, 이제 섭씨온도, 만약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자, 화씨온도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기준이 32도씨예요. 그래서 32도씨를 일단 빼요. 32도씨가 이제 섭씨온도의 0도예요. 그럼 섭씨 온도의 0도랑 같은데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랑 1도의 차이가 단계 틀리죠. 그래서 화씨 온도는 몇 단계? 180등분. 그러니까 화씨 온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180등분. 섭씨 온도는 100등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9분의 5예요. 그래 보시게 되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걸 보면, 화씨 온도에서 32도를 일단 빼서 0도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80분의 100 하게 되면 그냥 섭씨 온도가 되죠. 네, 거꾸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것은, 자, 섭씨 온도는 뭐 100등분 중에 화씨 온도는 180등분이에요. 그럼 곱하기 섭씨 온도는 원래 0도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0도씨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뭐 화씨 온도는 32를 더해주면 바로 화씨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말을 쓰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개념을 알면 응용력이 훨씬 더 뛰어나진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온도 변환하는 공식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안 외우려고 해도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문제를 푸는 데 있었을 때는 외운 것처럼 풀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시 온도와 섭씨 온도에 대한 환산이고, 그다음에 절대 온도가 있죠. 절대 온도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켈빈 온도, 그다음에 랭킨 온도가 있어요.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섭씨 온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켈빈 온도를 절대 온도로 쓰고 있고, 화시 온도를 쓰는 곳에서의 절대 온도는 랭킨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랭킨 온도 같은 경우에는 화시 온도에다가 이제 460도씨를 더 하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 459.69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환산하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켈빈 온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켈빈 온도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인데 이상적인 온도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체는 1도씨 섭씨 온도로서 1도씨 변할 때마다 기체의 부피가 273분의 1만큼씩 변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고 온도가 내려가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 기체가 지금 273리터가 있어요. 그러면 273도로 내려버리면 얘는 273 곱하기 273분의 273 해서 전부 다 없어져 버리겠네. 그렇죠? 273리터가 있으면 1도씩 내려갈 때마다 1리터씩 빠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줄어드니까 나중에 273도로 내려가게 되면 얘는 부피가 제로가 돼야 돼. 근데 물질이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이게 사라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나? 봤더니 중간에 상태 변화를 해요.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죠. 그러면 액체와 고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만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켈빈 온도로 봤을 때 그럼 0도씨에 있는 부피가 영하 273도씨가 되면은 모든 기체가 제로가 되네. 부피가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걸 0도씨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273, 우리는 그냥 273을 더하는데 정의를 따져보면 273 플러스 273.15도입니다. 그래서 0도씨면은 이게 273.15 켈빈 온도예요. 그냥 보통 273, 아까 우리 온도 보정할 때도 273을 스탠다드로 했었죠. 그게 바로 요거죠, 켈빈 온도. 그래서 켈빈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 랭킨 온도, 켈빈 온도, 이거 다 랭킨 온도는 무조건 얘도 0도가 바로 0 켈빈 온도가 모든 기체가 이상적으로 0이 되는. 그다음 랭킨 온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체가 0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랑 똑같으니까 디그리가 한 도당 변하는 게 100도로 나눴으면 그것의 또 273분의 1이고 얘는 또 180등분을 나눈 것을 또 46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앞서서 얘 지금 기준만 다를 뿐이지 비율은 화시 온도랑 섭씨 온도랑 비율이 똑같네. 180분의 100, 100분의 180. 그래서 그냥 요대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단지 이제 여기는 뭐죠? 켈빈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 이제 켈빈 온도가 273.15라면 얘는 0도씨잖아요. 섭씨 온도가 0도씨면 273 켈빈 온도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가 0도씨면 273 켈빈 온도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2021년도 상반기 지방직에 이 네 가지를 다 환산해서 가장 높은 온도로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의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을 4개를 다 해야 된다라는 시간상 소요되는 난이도가 높은 거였어요. 예, 그거 기본적인 개념도 그 각각의 예문별로 다 계산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상반기 지방직에 보여준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온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몰 농도와 당량 농도인데요. 자, 몰 농도는 사실 대문자 M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대문자 M으로 표현되고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 저 몰 퍼 리터예요. 무조건 어떠한 물질이 예를 들어서 산소다. 그러면 1몰은 32g, 32g 퍼 리터가 있다라는 것은요. 32g, 만약 산소다 하면 32g이 1몰이에요. 그러니까 32g이 1리터에 있다라고 하면 32g 분의 1몰, 이게 산소로서 사실 상략된 게 얘가 산소죠. 그래서 산소 g이 없어지니까 몰 퍼 리터가 되는 거고요. 몰 퍼 리터가 되어서 얘는 1몰 퍼 리터이며 1몰 퍼 리터라고 읽으면서 1m으로 쓴다. 몰 농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 몰 농도 대문자 M 나오면 몰 퍼 리터구나. 바로 이걸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경공학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pH, 평형상수, 이온화상수
요 개념밖에 별로 안 적혀요. 그다음 반응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반응에 대한 계산식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부 당량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에 바로 당량을 집어넣었습니다. 몰 퍼 리터, 몰은 대문자 M인데, 자, 대문자 M 몰은 이렇게 쓰는데, 예, 당량. 당량은 사실 당량가 이러면서 이게 좀 말이 어떤 건 그램 당량을 얘기하고 어떤 건 당량수를 얘기하고 해서 헷갈려 하기는 해요. 그런데 반응에 있었을 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어가 헷갈리더라도 계산만 제대로 앞서서 단위를 써줘서 단위 환산이라는 것처럼 단위도 마치 무슨 값인 것처럼 약분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춰주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정의는 알아야 되죠. 이용 가능한 수소 1g 원자. 자, 반응은 전자를 주고 받거나 또는 뭔가 결합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CaCO3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CaE 플러스랑 CO3E 마이너가 돼요. 전자를 2개씩 주고 받으면서 얘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칼슘과 결합하는 애들은 무조건 전자를 2개를 가져가는 애들이겠죠. 그런데 이 NaOH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 지금 1몰 있어. 얘도 1몰이 있어. 그럼 몰 대 몰로 반응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얘 전자수대로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반응하는 거 아니네. 내가 얘를 왜 썼을까? 반응하는 걸 썼어야 되는데 반응하는 애들을 넣게 되면 걔네들이 서로 주고받는 전자수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는 2개대로 1개는 1개대로 항상 들어가면 전자수에 해당되네. 그리고 전자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소가 항상 전자 1개를 줘버리는 물질이죠. 그래서 수소 1g 원자, 또 얘는 1몰이 1g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1g 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반응에 있었을 때 한 단위별로 반응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량 하게 되면은요, 보통은 그램 당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학식량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CaCO3 같은 경우 CaCO3는 1몰 분자량이 100g이죠. 그래서 100g인데 얘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당량, 전자 2개에 해당되는 것을 반응을 해요. 2개로 하다 보니까 얘는 뭐죠? 그램 당량으로 보게 되면 50g이 되는 거예요. 얘는 당량가가 얼마입니까? 하면 50g인 거예요. 그래서 당량, 근데 아까 2당량이라 그래놓고 지금 또 50g이라 그러네. 라는 거죠. 그래서 당량가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문제에 있었을 때는 그냥 반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고 아까 봤던 것처럼 단위도 아까 몰, 그램. 그래서 그 문제가 그 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만 좀 아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당량, 이게 2당량이라고 했는데 2개 전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온 전하, 아까 수소 플러스 전하 또는 이게 당량이 어떤 전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 또는 OH 마이너 반응할 때도 산과 염기로 반응할 때도 이게 전부 하나씩 반응하니까 1당량에 해당되는 것이 반응하니까 이것도 당량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 2개는 이거 2 플러스야. 수소랑 1개 결합했어. 수소랑 2개 결합했어. MgOH2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기랑 2개 반응했네? 그러니까 2당량이야.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량을 계산하는 거 쉬운데 밑에 3번이 문제죠. 산화 한원 반응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물질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 단순하게 Mg2 플러스 OH 마이너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하는 것인가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반응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교재에는 예문으로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한 것. 여기 제가 지금 산화하는 반응에는 안 넣어놨네요. 산화하는 반응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COD 측정에 있었을 때 중크롬산 칼륨입니다. 그래서 중크롬산 칼륨 반응을 보게 되면 K2, Cr2O7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물에 들어가면 K 무조건 E 플러스 얘는 엄청 이온화가 잘 되니까 이온화가 잘 되는 물질이니까 이거 Cr2O7E 마이너로 돼요. 그럼 2당량이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이 물질이 뭐랑 반응한다? 유기물과 반응을 해서 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중크롬산 칼륨 COD 분석에 있었을 때 얘가 물에 이온화돼서 이당량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중크롬산이 들어가서 얘가 유기물과 반응을 할 때 그때 몇 당량으로 작용을 하는가요? 그러면 얘는 그 반응에 있었을 때 유기물을 산화할 때는 얘는 최소한 산화시킬 때는 전자 몇 개에 해당되는 반응을 한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2당량이 아니고요. 6당량이에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전자 14개를 내주고 그다음 수소 14개를 내주고 전자 6개에 해당되는 것만큼 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얘는 당량가가 이게 총 1g 분자량이 뭡니까? 294이지만 이게 K2 2당량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얘가 유기물을 산화하는데 6개의 전자에 해당되는 것만큼 산화시키기 때문에 당량이 이게 294 나누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량은 뭐다?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함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각각의 모든 물질들이 분자량, 원자량 반응할 때의 상태가 다 틀리니까 어떤 애는 원자 상태로 반응하고 어떤 애는 분자 상태로 반응하고 또 여기에서 보니까 분자 상태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얘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반응에 관여할 때 그 반응에 몇 개의 당량으로 반응하느냐 요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9급에서 전체적으로 통할 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COD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이거 뭐 수소나 반응에 있었을 때 뭐 해리되는 가스로만 계산해도 되는데 요 산화하는 반응에 있었을 때 몇 개의 당량으로 하느냐를 기억해야 되는 거는 COD. 중크롬산 칼륨은 6당량.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은 산성으로 할 때 알칼리성으로 할 때 몇 당량. 그래서 그 반응만 기억하면 되고 그것도 사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7급이나 환경부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COD에서 적용되는 화학 물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분석에 있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면 무슨 시약을 쓰는지 이러한 것들까지 해주는 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없어도 이렇게 각각의 반응에 있었을 때는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당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량 1번, 2번 이건 그냥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 3번 그 반응을 기억해야 되는데 3번에 해당될 만큼 어떠한 반응에서 이 물질이 몇 당량으로 작용한다 찾아봐야 하는 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COD가 가장 유력하며 그 외에는 별로 없다. 아직까지는 산화하는 반응을 할 때 화학에 있었을 때는 좀 깊이 들어가니까 화학 공부하시면 얘기가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화학에서 다루는 것만큼 환경공학에서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어떠한 현상이 있으면 반응식을 쫙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응식을 기억을 하시면 당량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당량을 별도로 기억할 거는 아까 COD 분석 일부러 분석적인 개념으로서 이 역할을 이야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당량 정의하고요. 그럼 당량에서 나아가서 이 당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있었을 때 농도로 표현을 하는데 그 어떠한 용액의 몇 몰 농도, 노르말 농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대문자 N으로 쓰고요. 쓰기는 이퀴벌런트 퍼 리터로 쓴다. 이게 당량이에요. 그래서 이퀴벌런트 퍼 리터 이 노르말 농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계속 제가 이 CaCO3만 나오는데 자 CaCO3는 얘가 1몰 분자량이 얼마? 100g이에요. 근데 얘는 1g 당량으로 따지게 되면 50g이 이게 1당량이죠. 그러면 1당량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CaCO3가 50g이 있다라고 하면 50g의 CaCO3가 1리터에 녹아있는 용액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는 100g 이 CaCO3가 1몰이니까 2분의 1몰 퍼 리터로서 2분의 1 대문자 M 몰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죠? 50g 퍼 리터 곱하기 아까 당량으로는 50g CaCO3가 1당량이니까 그래서 없어지게 되면 얘는 1당량 퍼 이퀴벌런트 퍼 리터니까 1 노르말 농도가 되는
그래서 몰 농도, 노르말 농도라는 개념. 그래서 몰 농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pH, 이온화 상수, 뭐 용해도적 이러한 몇 개의 개념에서 적용이 많이 되고, 반응은 무조건 이 당량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반응을 이해를 하는 게 당량 계산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사 시험 문제에는 이 M, N, 그 다음에 소문자 M, 그리고 또 뭐 비중해서 밀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린 걸 골라라 해서 4개의 예문을 다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뭐랄까 기출 복원된 문제로서 우리가 문제 풀이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고 문제 풀이 하고 그러면 너무 늦으니까 요대로 개념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딱 문제 풀고 하면 싹 정리가 되긴 하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 PM은 사실 이게 개념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당량 이해함에 있었을 때 우리가 ppm이 있으면 EPM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50mg/L를 보통 많이 쓰는데 50mg/L 하게 되면 얘를 당량으로 따지게 되면 50ml 이큐블런트잖아요. 그래서 ml 이큐블런트 per 리터, 1ml 이큐블런트 리터 이렇게 해서 이제 ml 이큐블런트라고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EPM, 1kg 이게 1리터죠. 그래서 1리터당 ml 이큐블런트, ml 당량수. 그래서 1kg, 1리터에 해당되는 mg per 리터니까 ppm이에요. ppm인데 50ppm이잖아요. 50ppm으로 쓰면 반응해서 얘가 지금 CaCO3라는 거 알면은 얘가 뭐 1ml 당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잖아요. 모를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CaCO3로서 1EPM이다. ppm이 아니라. ppm에 해당되는 양을 갖고 있으나 1당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미리 당량, 그에 해당되는 당량수로 표현하는 게 EPM인데요. 아직 기출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기본적인 농도를 나타내는 개념들 사실 몇 개 안 했어요. ppm 했고요. 그다음에 노르말 농도 했고 몰 농도 했어요. 우리 3개 했어요. 3개. 온도하고. 그런데 그걸로써 이제 이후에 나오는 계산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시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pH. 우리 수질이나 또 각종 반응에 있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pH입니다. pH 같은 경우에는 pH 그 자체의 정의, 계산, 확대되면 어려운 문제까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pH에 대한 개념 일단 가장 기초라고 해서 먼저 넣어놨습니다. 아까 pH는 뭘로 나타낸다? 몰 농도로. 네 문자. 그래서 몰 퍼 리터로 표현을 하고요. 이 pH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는 정의가 뭐냐면 수계의, 그러니까 물의 산이나 알칼리의 강도를 나타낸다 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pH 7이 중성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정의는 수소이온의 몰 농도에 역수에다가 상용대술 취한값, 요거는 기출문제에 지금 한 10년을 걸쳐서 계속 한 일정한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런 것을 응용해서 정의를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pH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오고 수소이온의 몰 농도예요. 자, 이렇게 표현된 게 몰 농도입니다. 몰 퍼 리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네모난 꺽쇠가 몰 퍼 리터라는 농도 단위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적, 물의 이온화적은 H2O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로 이온화가 되는데 막 활발하게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녹아 있는 그러니까 물질들의 몰 농도의 곱으로 표현한 게 용해도적인데, 물 같은 경우 이온화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수소이온의 몰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를 25도씨에서 평균적으로 측정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승.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승이면 0이 몇 개야? 이죠. 밑으로 0점 해서 쫙 내려가죠. 엄청 작게 해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지구상에 있었을 때에 굉장히 탁월한 용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이 갖고 있는 이 성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물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동일하면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잖아요. 똑같으면은 산과 염기가 똑같으니까 더 이상 극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중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승, 수산화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승일 경우 우리가 중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pH는 pH죠. 수소이온의 몰 농도예요.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승이면 여기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제곱승이니까 로그 없어지고 마이너스 나와서 얘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pH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값이 올라가면 이라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10의 마이너스 7제곱승보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승이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 10의 마이너스 10제곱승. 여기는 우리가 쉽게 등호를 할 수가 있죠. 얘가 훨씬 커요. 얘가 훨씬 커요. 얘가 지금 10배 크잖아요. 여기는 뭐 1000배 큰 거예요. 그런데 pH로 나타내게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표현하니까 값이 다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가 들어가서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에서 마이너스 6인 거예요. pH가 6으로 내려가면 7에서 6으로 내려가면 수소이온 농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10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가 산이 더 많네. 수산화이온인 염기보다 이 수소이온인 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산성이라고 표현해요. pH가 7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수소이온 농도가 벌써 10배, 만약에 pH 7과 pH 5의 차이다 하면은 수소이온 농도로는 100배가 더 많은 거예요. pH 5가. 수산화이온 농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POH죠. 수산화기 농도로. 그럼 이건 정의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로고 수산화기예요. 이것도 몰 퍼 리터죠. 그런데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의 몰 곱은 항상 일정해요. 25도시면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얘가 커지면 이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도 분명히 다 똑같다.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pH로만. POH로 표현해도 되긴 한데 왜냐하면 항상 둘이 곱이 똑같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똑같아요. POH가 크다 그러면 얘는 알칼리성이 많은 거고 POH가 작다 그러면 수산화이온 농도가 작으니까 얘는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pH로 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9급에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환경공학에서 잘 표현은 안 하고 있으나 무조건 반응속도 상수라는 게 있어요. 반응속도 상수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요인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속도 상수, 정반응에 관여하는 애들은 다 증가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하는 거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훨씬 더 증가하겠죠. 그럼 많이 녹을 거예요. 많이 녹으면 중성인 pH는 pH 7에서 pH 8로 올라갈까 pH 6으로 내려갈까?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 25도씨예요. 온도가 막 한 30도씨 이렇게 40도씨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pH 7인 중성인 상태의 pH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대로 7일까? 아니면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간다. 올라간다. 현명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반응속도 상수가 커진다라는 건 이 값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되는 게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13승이 된다라는 건 이게 동일하다라는 것은 뭐죠? 수소이온 농도나 수산화이온 농도가 요게 지금 13승이 되니까 얘도 10의 마이너스 6.5 얘도 10의 마이너스 6.5가 돼야 돼요. 중성이 되려면 pH가 6.5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마이너스 로그로 표현하고 있고 pH 7, pH 2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물질이 농도가 지금 지수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뭐 안 나와도 단지 이제 pH 2와 pH 4의 수소이온 농도의 배수 또는 수소이온 농도를 주면서 수산화이온 농도를 구해라. 뭐 이러한 형태로서 이 pH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가 이렇게 말로 확인하는 거, 그다음 숫자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표현으로 확인하는 거.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기초에 들어가 있어요. pH가. 앞서서 몰 농도, 몰 퍼 리터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워지죠. 왜 안 내가지? 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pH 정의 하나만으로도 지금 시험에 나오는 용도가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환경공학에서는 수개의 변화를 pH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pH가 그냥 호소수다라고 표현을 하면 거기 안에 의미가 뭐냐면 조류가 많이 번성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물량이 많으며 탁도가 낮고 알칼리도가 높으며 pH가 알칼리도가 높다라는 건 pH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한 개념들이 있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라는 거, 자연 수중의 pH가 나타내는 그 변화, 어떻게 해서 이런 pH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요거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과 만나서 반응하는 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수중에서의 pH 변화, 알칼리도 변화와 두 번째로는 광합성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유기물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CO2. 광합성은 뭐죠? CO2 플러스 H2O에다가 여기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CH2O 플러스 O2라는 광합성. 거꾸로 가면 호흡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개념과 거꾸로 유기물을 분해한대,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반응, 이걸로서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해결 다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물에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수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하는가. 자, 수소이온을 관여해요. 수소이온을 관여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걸 보면은 HCO3, CO3E-, 그리고 수산화. 이 세 가지는 또 물의 pH를 결정하고 물의 성질을 이제 특성을 정하는 알칼리도 유발 물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반응,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안 주어져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반응, 요 그래프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일단 이제 pH에 따라서 수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형태에 따라서 pH가 달라지는 건데, 보통 우리 강우의 pH는 5.6이 정상입니다. 약산성이죠. 왜 얘가 5.6일까요? 대기 중에 CO2가 들어가서, 그럼 앞서서 있었던 이 반응식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물에 녹아 들어가니까 뭐예요? 수소이온이 생성돼요. 그래서 이쪽 반응이 우세한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생성이 되니까 pH가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래프로 표현할 때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수중에 CO2, 탄산가스죠. 그래서 CO2 가스가 많이 녹아 있으면 pH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6, 6 정도로, pH 6이라고 표현합니다. 5.6이라고 표현 안 하고 6 정도로서 얼마? 약산성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앞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이온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중탄산염 이온이 생성이 돼요.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라고 했어요. 이 중탄산염 이온이 생성이 되면 이 중탄산염이 많아졌어요. 그럼 얘는 다시 수소이온과 탄산염으로 바뀌고요. 탄산염이 또 많아졌어요. 그럼 수소이온이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얘가 이쪽으로 생성되면 수소가 생성됐어요. 근데 또 여기 중탄산염이 많아서 반응이 이쪽으로 갔죠. 수소가 또 생성됐어요. pH가 자꾸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중탄산염이 너무 많아. 그럼 물과 만능해서 다시 뭘 만들어요? 탄산염이 중탄산염을 만들면서 수산화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수소기는 없어지고 수산화기가 중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잘 pH로 정리를 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물에 있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딱 들어가면 탄산가스로 존재하든가 중탄산염, 탄산염 형태로 얘가 변화하는데, 어느 물질이 많으냐에 따라서 pH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얘는 주로 pH 6 정도의 약산성이 많아요. 그래서 CO2 가스로 존재한다. 그러면 pH가 6 정도의 약산성이구나요. 그다음에 중탄산염으로 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가 나타나는 영역을 쫙 봤더니 pH 8 정도예요. pH 8 정도면 약알칼리성이죠. 그리고 탄산염으로 많이 나타난다 하면 얘는 pH 9 정도예요. 얘는 좀 알칼리성으로 올라갔네. 그래서 탄산염이 많이 존재한다. pH 9 정도에 주로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에 10 이상이 되면 수산화기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갔을 뿐인데, 이산화탄소가 중탄산염을 형성하고 탄산염을 형성하고 수산화기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 변화가 pH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살펴봤더니 수산화기 형태로 많이 존재하면 pH가 당연히 10 이상. 그 다음에 탄산염 형태로 존재하면 pH가 9 정도. 그 다음에 중탄산염으로 존재한다라면 pH가 8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탄산가스로 존재한다 그러면 pH가 6으로 뚝 떨어져요. 얘네들은 전부 알칼리성인데 얘네들은 탄산가스만 산성이죠. 그래서 이 지금 중탄산염, 탄산염, 수산화기를 우리가 알칼리도 유발물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많으면 pH가 알칼리도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수소이온이 이산화탄소가스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면 탄산가스가 많다라고 하면 pH가 약산성이구나. 자, 왜 이걸 얘기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물 분해하면 CO2랑 H2O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계에서 물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탄산가스가 나와서 얘를 빨리빨리 소모를 못 해버리면 얘네들이 차면 산성으로 가요. 약산성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조건이 뭐죠? 지하수. 그다음에 유기물이 너무 많은 곳. 그럼 현기성 상태로 되는 것이죠. 유기물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이 생성되는데 그 산이 생성된 것과 더불어서 계속 산성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렇게 탄산가스 형태로 많이 농축이 되다 보니 지하수가 지하수의 성태를 보면 약산성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수계에 따라 수계에서의 이제 탄산가스인데 단지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pH로 표현한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야죠. 자, 요 공식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거 순서는 바꿔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여준 것은 나중에 조류가 번성할 때를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얘기해야 될까 조금 이따가 얘기할까인데 곧 나오니까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식을 조류에 대해서 수 중에 아까 호수가 있다, 조류가 많이 번성했다. 자, 조류가 엄청 많이 번성한다라는 건 조류는 강합성을 할 수 있어서 유기물이 증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기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오염된 물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조류가 강합성을 하면 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말로 표현해요. 아까 낮에 호소수는 어떠한 상태다. 그럼 우리가 낮에 호소수는 약알칼리성이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앞서서의 이 pH의 변화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류가 강합성을 한다 하면은 이거 CH2 제가 이거를 수정을 안 했네요. 자, 물이죠. CO2 플러스 H2O입니다. 그랬을 때 CH2O 얘가 6개가 되면은 바로 포도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형성을 합니다. 산소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걸 뭘 얘기해요? 물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소비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알칼리도가 충분한 경우가 되는데 앞서 이 공식이죠.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얘가 자꾸 사라져요. 조류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자꾸 사라지니까 평형 상태에 있다가 얘가 없어지니까 여기에 알칼리도가 충분하다라는 건 바로 중탄산염, 탄산염 얘네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얘가 많으니까 어떻게 내가 보충해 줄게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채워줘요. 채워주면 뭐가 소모가 돼요? 중탄산염 소모되고 수소이온 소모돼요. pH가 변하죠. pH가 변하면 알칼리도 유발물질들의 특징이 뭐냐면 pH가 그렇게 안 변하게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탄산염이 수소이온이 변하니까 줄어드니까 pH가 내려가네? 그럼 다시 수소이온을 내놓습니다. 맞춰줘요. 그래서 소모했는데 다시 맞춰줬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성됐어요? 탄산염이 생성이 됐어요. 탄산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얘는 또다시 물과 반응해서 뭘 내놓는다? 중탄산염과 수산화기를 내놔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일당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은 일당량 소모했고요. 일당량으로서 얘가 소모된 이산화탄소를 채웠어요. 그런데 일당량 소모가 됐고 다시 이게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수소이온을 채우기 위해서 일당량이 들어간 걸 일당량을 채웠어요. 없애기 위해서 또 일당량 했어요. 그럼 얘는 총 몇 당량? 2당량이 소모가 됐어요. 없어졌죠. 이산화탄소를 조류가 광합성하면서 없애버리니까 지금 중탄산염이 2당량이 없어졌어요. 근데 중탄산염이 2당량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겼어요? 탄산염이 하나 1몰이 생겼는데 얘는 2당량짜리야. 그러니까 2당량이 생긴 거죠. 2당량 서로 줘서 2당량 생겼네? 알칼리도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알칼리도는 이 세 가지의 모든 반응할 수 있는 총 능력이다 보니까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당량, 2당량 변화 없네? 자, 그리고 얘가 많아지면 또 이렇게 변한다고 했는데 얘가 2당량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얘는 1당량, 1당량인데 총 2당량의 알칼리도가 생겼어요. 지금 열심히 변해서 지금 2당량이 소모돼서 2당량 생기고 2당량 소모돼서 다시 2당량을 생성했는데 그 사이에 수소는 없어졌다가 생겼으니까 변화 없어요. 그리고 전체 이산화탄소 하나만 사라졌을 뿐이에요. 알칼리도도 변화 없고 수소이온도 변화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았나요? 수산화이온이 남았어요.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물의 pH를 변합니다. 근데 수소이온은 변화가 없는데 수산화이온이 늘어났어요. pH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호소수에 조류가 번성한다라고 알칼리도가 충분하면 pH가 올라가는 약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게 이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냥 호소수 낮에는 약알칼리성이야 라고 하는 게 이 반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여러분이 아까 이산화탄소의 광합성 나왔죠.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도 소모됐나요? 소모 안 됐어요. pH 수소이온 소모됐나요? 소모 안 됐어요. 오로지 뭐만 생겼어요? 이산화탄소가 사라져서 수산화이온만 생겼어요. 그래서 pH가 올라가요. 단지 이거는 뭐죠? 알칼리도가 충분할 때, 즉 얘가 충분할 때예요. 그래서 호소수라는 게 유기물이 많이 녹아서 알칼리도가 충분하니까 알칼리도가 충분하다라는 가정하에 낮의 호소수의 특징은 하면 약알칼리성이며 그 다음에 유기물이 증식되고 탁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막 광합성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산소가 생기죠. 산소가 용존산소가 과포화된다. 물의 특성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을 기본으로 해서 자, 알칼리도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칼리도가 불충분하다 그러면 얘가 없어요. 얘가 없으니까 얘가 소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다시 수소이온이 늘어나죠. 그래서 탄산가스가 물에 많이 녹아들어간다. pH가 6 정도의 약산성이 된다. 아까 탄산가스가 많아지면 약산성. 근데 알칼리도가 충분하면 약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조건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주는 경우 있지만 그 조건을 뭉뚱그려서 낮에 호소수다라고 주는 경우도 있다. 그게 바로 앞서 pH의 정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갔을 때의 반응을 가지고 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알칼리도의 양 변화 없고 pH만 수산화기가 늘어났으니 상승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탄산염은 pH 8, 탄산염은 pH 9, 수산화기는 pH 10 이상의 충분한 알칼리성에서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pH 변화를 나타내고 pH를 보면서 물 안에 이러한 상태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똑같은 개념으로 폭기에 의한 pH 똑같습니다. 아까 반응식 똑같아요.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면 그래서 조류가 광합성한 거와 똑같습니다. 폭기를 시켜요. 그러면 얘가 탈기가 돼요. 왜?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왜? 얘네들이 지금 뭐 굉장히 유기물 많이 분해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탈기가 되면은 앞서 똑같이 조류가 광합성하는 거랑 똑같아서 pH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알칼리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폭기를 시키면 얘가 탈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녹아 들어갑니다. 더 녹아 들어가면 탄산가스가 많으니까 pH가 내려가요. 그래서 호소수에서라고 하면 알칼리도가 충분하다라는 가정 조건. 그래서 알칼리도가 충분하다 안 하다 가지고서 똑같은 현상이 서로 다른 pH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열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가열을 시키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의 용해도가 내려가게 되고 용해도가 내려가면서 폭기했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도 알칼리도가 충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pH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계산하게 되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pH 계산과 관계된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